네, 그러면 오늘은 11시까지 라이브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고요. 뭐 평소처럼 질문 답변이 주 위주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준비한 세션이 있어요. 그건 이제 무가공과 가공과 그리고 반자동, 그 각각의 방식과 그 노려야 되는 어떤 전략적인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사실. 무가공이라고 틀린 것도 아니고, 가공을 섬세하게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매출이 중요한 거지. 무가공으로 매출 잘 내는 게, 가공하는데 오랜 시간 들여서 매출 못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 여러 가지 어떤 가공 퀄리티나 그런 것에 있어서 왜 지금의 방식에 정착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 3, 40분 정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게 저도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왜 제가 지금 이 방식을 쓰고 있는지는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한 10시 정도까지는 자유롭게 프리토킹 하는 시간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대량 등록도 당연히 좋고, 뭐 그 외 개인적인 뭐 사업적인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라이브가 조금, 아마 이게 지금 5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라이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댓글창을 보고 배울 때도 있어가지고, 아,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아, 이 방법도 한번 써봐야겠다. 그런 것도 많이 느껴요. 뭐, 오늘도 단톡방에서 있었던 내용이지만, 뭐, 도매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다른 분들이 뭐 어떤 도매처가 좋다고 하면은, 저도 한번 써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한테. 아, 멀파님은 판매가 책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판매가는 일단 전 도매처별로 하는 편이에요. 사실, 한 도매처에서 가격을 다르게 상품별로 설정하면 저는 그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관리상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는 그냥 도매처가 하나면 그 도매처는 마진율 통일시킵니다. 근데 이제 마진율을 몇 배로 할 것이냐는 그 도매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가는 편이에요. 그게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도매처의 어떤 단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너무 낮게는 안 잡습니다. 절대로. 너무 낮게 잡아버리면은 나중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옥션 지마켓에서 묶음 배송비로 할 때 서로 다른 도매처끼리 배송비가 무서워서 자파류를 개별 상품당 판매를 하면 마이너스가 클까요? 아, 그러니까 묶음 배송을 할 거냐 말 것이냐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묶음 배송을 가능으로 만들면은 당연히 이제 저희 샵에서 왔을 때 A 상품도 사고 B 상품도 같이 사고 이럴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도매처끼리 묶음 배송이 돼버리면은 배송비가 2번 붙잖아요. 이제 선택인 거예요. 차라리 내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묶음 배송 효과를 이용해서 고객이 더 많이 구매하게 만들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묶음 배송을 다 불가능으로 해서 우리 샵에서는 한 번씩 제품만 사게 만들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출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묶음 배송 가능으로 합니다. 그게 설령 서로 다른 도매처여가지고 제가 배송비를 물게 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묶음 배송으로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사가면, 물론 그게 만약에 단가를 낮은 걸 사버리면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단가를 비싼 걸 사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개를 사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매출 면에서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능으로 합니다. 선택이에요. 뭐 불가능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 윤신님, 안녕하세요. 멀티파이프님 방법으로 상품 삭제 없이 순수 3,800개를 가공했는데 1월 매출이 200만원 정도 나와요. 제 생각엔 매출이 낮다고 판단이 드는데 스스로 가공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소싱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상품 소싱에 대한 팁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매출이 적은 건 맞아요. 4,000개면은 그래도 매출이 400만 원 정도는 나와줘야 이 업에서 조금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좀 더 욕심을 내면은 한 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적은 건데, 저는 그게 상품 소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대량 등록은, 물론 어떤 대량 등록에서 유독 안 나가는 카테고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 하셨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하고,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하는 그냥 생활잡화 카테고리라면은, 전 소싱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가공 자체가 문제일 확률이 제일 높고, 매출 말고 그러면 하루 평균 주문 건수를 보셔야 돼요. 4,000개면은 그래도 하루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0건 정도는 주문이 꾸준히 들어와야 되거든요. 10건 정도. 근데 그것도 안 된다면은 어떤 소싱이나 단가 문제보다는 가공 자체가 문제일 확률도 꽤 높습니다. 할인율이요. 적용하는 마켓도 있고 아닌 마켓도 있어요. 근데 할인율도 사실 문제가 많은 게,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옥션 G마켓 같은 마켓이 할인율을 넣으면 노출도를 올려준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는 있거든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 이게 뭐 하면 매출이 늘어난다더라 하면은 그 말이 괜히 나오진 않아요, 보통은. 어느 정도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루머가 퍼지는, 그러니까 루머라기도 그렇죠. 어느 정도 사실을 기반으로 퍼지는데, 문제는 이제 큰 그림을 봤을 때 관리 면도 조금 생각은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옥션 G마켓이 할인율이 높으면은 판매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옥션 G마켓은 할인을 많이 줘야 되니까, 옥션 G마켓만 가격을 다르게 설정해야 돼요. 왜냐면 옥션과 G마켓은 할인 전 금액에서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다른 마켓이랑 가격을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옥션 G마켓만 할인율을 높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장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 대장과 옥션 G마켓용 대장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초반에 내가 도매처를 한두 개밖에 안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도매처가 20개가 넘어가고 상품이 몇만 개가 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어떤 매출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들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관리할 때 좀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할인율도 그렇고, 예를 들어 무료 배송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A 도매처는 뭐 얼마 이상 무배고 얼마 이상 유배고 할인율 어떻게 나오는데, C 도매처는 또 그게 다르고 H 도매처는 또 뭐 딴판이고 이러면은, 저는 그게 나중에 통계 잡을 때도 힘들고 분석할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매출을 조금 내려놓고 관리상의 편리함을 우선적으로 택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할인율은 많이 안 넣습니다. 한 많이 넣어봤자 10% 정도밖에 안 나요. 그래서 대장 하나로 한 도매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 말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매출을 최적화시키고 싶으면 당연히 모든 마켓별로 대장을 다 다르게 관리하는 게 맞긴 해요. 뭐 쿠팡이 다른 마켓보다 무료 배송 가중치가 높다고 하면은 쿠팡만 다 무료 배송으로 올려야 되는 거고, 옥션 G마켓 할인율을 많이 본다고 하면은 걔네만 할인을 많이 넣고, 이렇게 모든 걸 최적화시킬 수는 있는데, 그게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출은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뒤에서 고생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너무 짜잘짜잘한 것들을 다 다르게 해버리면은,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개발을 하면은 당연히 모든 대장을 마켓별로 다르게 만들어서 최적화시키는 게 맞는 거고, 저처럼 그냥 매출 살짝 포기하고 편하게 상품들을 관리하고 분석하기 용이하게 만들겠다 싶으면은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답변이 좀 길었네요. 아, 상품명 이미지 카테고리 이외에 태그 정도 더 가공해서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태그까지 넣으면은 사실 상품명 넣는 거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둘 다 어떤 키워드를 갖다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상품명 가공하면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를 태그까지 넣기 시작하면 10분이 걸릴 텐데, 시간이 두 배가 걸린다는 말은
내가 그 방법을 썼을 때 적어도 매출이 2배는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그를 안 넣었을 때보다 태그를 넣는 행동이 매출이 2배 정도 나와야 그래야 쌤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과연 태그 조금 넣는다고 매출이 2배가 될까 궁금해요. 왜냐면 만약에 도매처에서 태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중개용도매처 같은 경우는 가끔씩 태그가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활용하는 건 좋아요. 내가 도매처에서 준 태그는 그대로 냅두거나 활용하고 내 상품명만 추가적으로 가공해서 올린다. 이거는 괜찮은데 도매처가 태그를 안 줬는데 내가 상품명도 가공하고 태그까지 다 넣기 시작하면은 아마 시간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럼 적어도 그 이상의 값어치는 뽑아내셔야 됩니다. 시간이 2배 걸릴 만큼 그 태그 넣어서 매출이 2배 나올 각오를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태그가 있는 게 당연히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건 저도 아는데 그게 시간을 2배를 더 쓸 만큼의 효율성이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상품 1000개를 태그를 뺀 상태로 한 달을 팔아보고 태그를 넣은 상태로 1000개를 팔아보세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뛰는지 보신 다음에 유의미하게 안 뛴다면 솔직히 안 넣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막 2배, 3배 뛴다. 그럼 충분히 넣을 만한 가치가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아직 대조 실험까지는 안 해봤어요. 스스 기준으로 광고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잘 팔리는 상품을 광고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대량 등록은 광고를 그렇게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CPC 태우는 게 전부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내가 관리하는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CPC를 얼마로 태울 것이냐가 좀 전략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가장 심플하고 가장 난이도를 낮게 본다면 그러니까 몇 개를 돌릴지는 본인 선택이죠. 내가 만약에 상품이 1만 개인데 500개만 돌릴 수도 있고 1000개만 돌릴 수도 있고 뭐 4000개를 돌릴 수도 있는 건데 왜냐면 네이버는 4000개까지밖에 못 돌리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잘 팔렸던 것들을 광고를 돌려야 광고도 효율이 좋습니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제가 실험해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500개를 광고를 돌려도 랜덤으로 500개 뽑아서 돌린 거랑 1년 동안 뭐 2년 동안 팔렸던 것들 중에서 가장 잘 팔렸던 탑 500을 뽑아서 광고를 돌리는 게 확실히 로아스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잘 팔리는 객관적 기준이요. 상품 하나를 보고 그걸 측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언제나 저는 도매처 단위로 소싱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대량 등록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도매처들이 파는 게 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늘 상품을 판다기보다는 가공 데이터를 파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실력에 더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뭐 상품을 잘 소싱해서 파시는 분들은 좋은 제품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실력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저희는 뭐 트래픽도 가져오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도매처를 발굴하는 게 차라리 더 실력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사업에서는 상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안 보는 편이에요, 솔직히. 상품은 다르지만 상품명은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제품은 넘어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다른 키워드로 등록을 하시나요? 당연히 다르게 등록을 하죠. 왜냐면 아니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대량 등록은 상품명을 바꿔서 부가가치를 내는 거기 때문에 기존 상품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 상품이 똑같은 걸로 다 있어봤자 어차피 우리는 그거 지우고 다시 만들 거잖아요. 그럼 상관이 없죠. 근데 대신에 너무 비슷한 제품이 막 몇십 개씩 나오면은 키워드를 더 이상 넣을 게 없어서 힘들어지는 게임은 해요. 그건 있습니다. 멀판님은 혹시 상품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이셀러스 진행 상품에서 날짜별로 검색이 불가능해서 초반에 가공 질이 안 좋은 상품을 삭제하거나 하는데 노가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안 팔리는 상품을 주머니에서 쉽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쉽죠?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코드를 수집하면 돼요. 왜냐면 대량 등록은 잘 팔리는 상품이 애초에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안 팔린다고 지우는 건 좀 반대예요. 그게 아무리 못해도 1년은 봐야 됩니다. 1년 동안 안 팔렸으면 저는 그 데이터는 지울 수 있다고 보는데 2, 3개월 동안 안 팔렸다고 그 데이터 내리면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일 거예요. 저희 대량 등록 자체가 그 수만 개의 제품이 한두 개씩 팔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2, 3개월 동안 안 팔렸다고 앞으로 6, 7개월 동안 안 팔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만약에 정말 몇 년 동안 한 개도 안 팔린 데이터들이 있다 그러면 플레이오토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팔렸던 데이터 빼고 다 지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집을 하는 거죠. 풀토에서 내가 1년 동안 팔렸던 모든 판매자 관리 코드를 다 수집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올렸던 모든 판매자 관리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빼고 다 내리면 되죠. 일단 싹 다 판매 중지를 건 다음에 지금까지 잘 팔렸던 것들만 중지 취소를 시키고 나머지를 삭제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멀파님은 도매처에서 주는 대장에 검색어나 태그가 있으면 그대로 올리냐요? 아니요, 전 거의 지워요. 근데 사실 그거 활용하다가 오류가 너무 떠가지고 괜히 애매하게 활용하다가 자꾸 등록 오류 뜨더라고요. 그 형식도 맞춰줘야 되는데 형식대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근데 예를 들어 뭐 쿠팡은 뭐 몇 자까지 네이버 몇 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맞추다 보면은 막 쉼표 잘리고 막 난리 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넣는 게 더 좋은 건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솔직히 좀 귀찮더라고요. 약간 이미 3대 가공만으로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게 나오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등록 실패하는 게 화나서 안 합니다. 사실은. 근데 누군가 엑셀 잘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배울 의향은 있어요. 적어도 도매처가 주는 거면 써서 나쁠 게 없죠. 왜냐면 내가 상품명을 가공할 거라면은 태그는 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안 넣는 것보단 좋을 테니까 만약에 준다면 멀파님 현재 상품 4,000개 일 주문 10개 정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나쁘지 않네요. 0.2, 3% 정도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네이버 통계를 자주 보는데 멀파님 상품 분석하시는 플로우가 궁금합니다. 정확히는 상품 분석보다는 데이터 분석에 가깝죠. 판매 데이터 분석. 일단 당연히 1순위는 유입 데이터, 소비자 검색 데이터를 제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봐요, 사실. 그러니까 분석은 어떤 명확한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무엇을 볼지 결정하는 게 조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내가 뭘 보고자 할 것이냐에서 그 데이터 분석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쿠팡이 무료 배송이 정말 뛰어난 그런 효과가 있는가 궁금할 수 있죠. 충분히 쿠팡이 뭐 무배가 좋다는데 뭐 얼마나 더 좋은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냥 쿠팡에서 팔렸던 데이터 풀트에서 싹 다 뽑은 다음에 유료랑 무료로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1년 동안 판매된 게 1만 건인데 예를 들어 뭐 유료가 6,400건이고 무료가 3,600건이에요. 근데 내가 등록했던 상품 중에서는 뭐 유료가 4,400개고 무료가 5,600개예요. 그럼 비율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파악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무료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얼마나 높게 나왔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주문 관리 솔루션을 좋은 걸로 잘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분석하려면 쌓아 올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엑셀로 쉽게 뽑을 수 있고 렉이 없고 잘 보게 만든 그런 솔루션이 좋은 솔루션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해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통계 그냥 보고 수학 그냥 엑셀 함수 몇 개 넣으면 되는데 항상 어려운 것은 무엇을 볼지예요. 도대체 무엇을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비교군을 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과학처럼 어떻게 과학 실험이랑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판매자 관리 코드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통계들이 플레이어트에 쫙 나오는데 이 중에 뭘 빼가지고 어떻게 나눠가지고 실험을 할지 거기에 항상 머리를 많이 쓰죠. 아이템 스카우트에 나오는 키워드
플러스 소비자가 필요로 할 만한 키워드를 잘 조합해야 매출도 뻥튀기가 되겠죠. 네, 근데 아이템 스쿼드는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참고용. 한마디로 나만의 어떤 상품명을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솔직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려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런 연관 키워드들을 보다 보면은 그냥 키워드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아니면 참고할 수도 있고, 어쨌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키워드 툴을 보는 게 훨씬 빠르기는 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가공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생깁니다. 그거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어디서 배운 거 하나만으로 그거를 바로 적용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공이 자꾸. 원래 어려운 게 맞는 건데 뭔가 명확한 규칙과 법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팁은 있어요. 확실히 절대 매출이 안 나오는 상품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스포츠 골프로 치면은 그냥 자세를 잡아주는 거, 나쁜 자세가 안 되도록 좋은 자세를 잡아주는 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인 거고, 그렇게 해서 골프를 잘 치는 건 이제 스스로 계속 연습을 해야죠. 근데 적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골프란 스포츠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신 상태로 골프 시작하는 것보다 당연히 프로 골퍼한테 배우고 하면은 훨씬 빨리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음날 아침부터 뭐 무슨 홀인원을 때릴 수 없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계속 봐야 됩니다. 그 데이터 분석도 계속 하셔야 되고, 하다 보면은 감이 잡혀요. 조금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 감을 잡으려면은 소비자 유입 데이터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를 풀고 채점을 안 하는 꼴이에요. 식품도 대량 등록 괜찮나요? 오늘 보니까 단톡방에서 건강기능 식품만으로 매출 많이 한 4, 500 내시는 분 봤던 것 같아요. 멀파님, 혹시 처음 이 사업 시작하고 나서 상품 몇 개 정도 올렸을 때 매일매일 주문이 들어오셨나요? 매일매일 들어올 정도면은 사실 평균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들어오려면은 내가 가장 주문이 적게 들어왔던 날도 최소 한 건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평균 주문 건수가 5건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5건 정도는 꾸준하게 들어와야 가장 주문이 안 들어온 날에 1개 정도 들어오겠죠. 그럼 평균적인 통계 수치를 보면 하루 주문 5개 들어오려면은 어, 한 2,000개 정도 올리면 됩니다. 2,000개 정도 올리면은 하루 5개 정도는 아마 꾸준히 들어오실 거고, 하루 주문 5개가 꾸준히 들어온다면은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매출이 안 나온 날도 한 건 정도는 들어올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들어오겠죠. 스스의 기존에 팔렸던 상품은 속성 태그를 따로 건드리시나요? 한번 건드려도 봤어요. 진짜 잘 팔리는 거는. 그렇다고 한 개 팔렸다고 건드리진 않고요. 진짜 뭐 아무리 못해도 10건 이상은 팔려야죠. 근데 상품명은 잘 안 건드립니다. 그냥 부가적인 것만 해줘요. 부가적인 것만. 뭔가 수정한다는 느낌보다는 기존에는 안 채웠던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넣어주는 느낌? 대장을 안 주는 도매처의 경우 수작업으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크롤링을 합니다.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뽑아요. 근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당연히 코드를 짜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프로그램 비용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리스트를 쓰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요, 솔직히. 이게 월 99,000원까지는 제가 참겠는데, 월 99,000원 내면서 URL을 9,000개로 제한해놓은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9,900개, 도매처 한두 개 뽑으면 끝나는 URL이거든요, 사실. 그게 좀 불만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편한 프로그램인 건 맞는데, 월 10만원이나 주고 9,000개밖에 못 뽑는 게 좀 너무 아쉬워요. 가공을 하다 보면 상품을 많이 새롭게 가공할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생활용품 정도로 한정되는 것 같은데, 그 외의 상품도 가공하려고 해보시나요? 네, 당연히 해봐요. 안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생활용품이 편하기는 해요,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특정 카테고리군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가공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는데 생활용품은 뭐 어떤 걸 가져와도 가공이 어렵진 않습니다. 티몬이나 롯데온도 하시나요? 티몬 안 하고 롯데온은 합니다. 태그는 어떻게 넣나요? 그 이셀러스 확장 정보 가서 넣으시면 돼요. 직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직원이 가공한 것들을 다 확인하고 올리시나요? 아니면 교육한 직원을 믿고 확인하지 않고 올리시나요? 처음엔 확인했어요. 처음엔 확인했는데 이젠 안 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데이터를 볼 게 없으니까 제가 직접 가공한 걸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실 제가 가공한 걸 보면서 잘했네 못했네 하는 것보다 그냥 저번 달 매출 보면 돼요. 그러면 잘했으면 당연히 매출이 잘 나오겠죠. 전업에서 부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해주실 조언 있으신가요? 이건 좀 신기한 케이스네요. 보통 부업에서 전업으로 많이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전업에서 부업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건 솔직히 질문 주신 이서영님께서 지금 매출이 얼마인지 순이익이 얼마인지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너무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단가 높은 제품과 단가가 낮은 것들을 얼만큼의 비율, 글쎄요, 한 반반? 반반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 그런 거 계산하고 하진 않아요, 이제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단가가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히 섞여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단가가 높은 상품들이 이렇게 매출을 끌어가지고 단가가 낮은 상품들이 주문 건수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끌어가주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주문이 하루에도 엄청 많으실 듯한데 주문 넣거나 송장 넣을 때 특별한 팁이 있으신가요? 빨리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일이 송장 넣는 것도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고민을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크롤링을 좀 배워보니까 애초에 저거를 자동화 시키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면 주문을 자동화 시키려면은 내가 쓰는 도매처에 가가지고 그 송장 번호를 자동으로 불러오거나 어쨌든 그게 필요한 건데 우리가 솔루션을 쓸 때 그런 자동화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건 마켓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포 그렇게 마켓들이 한정돼 있으니까 솔루션 회사들은 그 코드를 불러와서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쓰는 도매처가 몇 개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합한 도매처를 합치면 100개가 넘어갈 텐데 그럼 그 100개의 코드를 다 알아야 우리가 이걸 자동화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문 넣고 하는 거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저는 그냥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그건 무조건 좋은 거기 때문에 저 고민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월 매출이 한 1,500만 원 이렇게 나와도 하루 들어오는 주문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키키바에 3, 40건 나올까 말까거든요. 그럼 3, 40건이면 솔직히 하루 9시간 근무하면 되게 여유롭게 처리합니다. 솔직히 1시간이면 다 할 수도 있어요. 30건이면 뭐 주문 하나 넣는데 2분도 안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주문은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고 그리고 어차피 주문 발주 직원 나중에 뽑을 거기 때문에 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전혀. 상품 삭제하고 재등록 하시나요? 저는 등록 후 3개월이 지난 매출이 뚝 떨어져요. 재등록할 때가 있는데 저렇게 자주 하진 않아요. 그리고 3개월 지나고 매출이 뚝 떨어지면은 혹시 무가공이신가요? 제 방식대로 했으면 매출 뚝 안 떨어집니다. 잘. 무가공이시면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순간적인 노출 점수로 인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공 대량 등록 같은 경우에는 가공한 것들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검색하면서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3개월 만에 급락하진 않습니다, 잘. 근데 어느 정도 순환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올려놓고 막 2년 동안 계속 냅둬두면은 이게
노출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상세 페이지 바뀌고 가격 바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순환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크롤링 리스트리스입니다. 스스 기준에서 잘 팔리는 상품은 속성 추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이 방법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네. 롯데는 사업자 2개 이상 막는 것 같은데 공지 보셨나요? 뭐 막는 걸 떠나서 애초에 2,000개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롯데는 주문 들어오면 땡큐고 아니면 말아요, 그냥. 다른 마켓들이 막을까봐 조금 걱정되긴 하죠. 근데 롯데온은 애초에 오픈마켓의 방향성을 좀 명확히 잡은 느낌이 나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냥 지금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이버랑 쿠팡이랑 옥션 지마켓이라는 유수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출범한 롯데온이라는 회사가 그 회사들이랑 똑같이 하면 그게 무슨 차별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롯데온은 상품 수를 줄여가지고 프리미엄화 마켓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켓 관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래서 애초에 저희랑은 좀 결이 다른 마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롯데온이 줄인다고 해서 다른 마켓들이 무조건 줄인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롯데온은 자기들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줄이는 거고 스스 옥션 지마켓 이런 데는 함부로 내리기 힘들 겁니다. 리스틀리 크롤링은 상세 페이지 외에는 다른 것도 다 수집되나요? 모든 정보 다 수집할 수 있어요. 직접 크롤링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정말 괜찮은 도매 사이트를 하려고요. 도매 사이트는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안 알려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사실은 누군가가 하루 종일 고생해서 찾은 거를 그냥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제일 찾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지금쯤이면 파이프님 수량도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매출도 많이 늘으셨는지요? 수량 자체가 별로 안 늘었어요.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제가 거의 직원 뽑고 관리하고 교육하는데 거의 1년의 대부분을 다 썼어요. 그 직원들이 이제 교육이 완료되고 이제 상품 수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계속 떨어졌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좀 화면이 반대네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무난하게 올해 안에 한 7천, 8천원 찍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목표는 1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확실히 대량 등록이 매출이 잘 안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원래였으면은 8개월 동안 가공을 거의 안 했으면은 뭐 솔직히 반타작이 나도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직원 교육이 생각보다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도중에 나갔던 직원들도 많았고 그렇게 날렸던 시간과 돈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서야 이제 좋은 직원분들 만나서 좋은 퀄리티의 가공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올려야죠, 매출은. 저도 인건비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려야 됩니다. 상품 가공 몇백 개에서 올렸는데 안 팔리고 있어 슬럼프가 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 팔렸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첫 주문조차 안 들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공 방식을 조금 더 점검을 해보시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원래 몇백 개 수준이면은 하루 한 개도 들어올까 말까가 평균이에요. 500개 올리면은 하루 한 건 들어오는 게 평균입니다. 하루 한 건. 그러다 어느 날 두 건 들어오면 다음날은 안 들어오고. 원래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업계가 아니에요. 대신에 그거를 많은 수량으로 커버를 치는 겁니다. 대신에 매출이 잘 안 떨어진다는 게 장점인 거고요. 한 상품 대장으로 마켓에 쫙 뿌리고 마켓별 할인은 다 껐습니다. 아직 상품 수는 2,500개지만 쿠팡의 70%는 아이템 위너입니다. 최저가와 같음인데
2개월, 2개월간 쿠팡 2건 들어왔습니다. 롯데온이 오히려 더 팔렸는데 쿠팡은 따로 설정해주는 게 있는 건가요? 아, 이게 참 저도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쿠팡이 두 번째로 잘 나가는 마켓이거든요. 근데 저는 쿠팡에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광고도 해본 적 없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공해서 올렸거든요. 전 심지어 쿠팡 검색어도 안 넣어봤습니다. 한 번도. 근데 나쁘지 않게 나가요. 그래서 팁이라고 말할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저는 반대로 지마켓이 잘 안 나가는데 다른 분들은 지마켓이 잘 나간대요. 근데 그분들이 저보다 경력이 긴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분들도 제 거 보고 이사업을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랑 별 다르지 않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은 지마켓이 잘 나고 저는 안 나갑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솔직히 다 고만고만한 거 팔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마켓별 매출 차이가 사람끼리 크게 발생하는지 그거를 좀 연구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잘 연구를 하려면 각 마켓별로 잘하는 분들을 만나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 매출 중에 스마트 스토어가 1위인 사람, 옥션이 1위인 사람, 지마켓이 1위인 사람, 쿠팡 1위인 사람 이렇게 4명을 모아서 서로 토론을 해봐야 그게 뭔가 실마리가 보일 텐데 그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제가 그 인원을 모으는 것도 어렵고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가 1등이어서 스마트 스토어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마켓이 잘 나가고 못 나가는지는 전 이해가 안 돼요. 쿠팡은 진짜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쿠팡도 계정이 2개인데 한 계정은 잘 나가고 있는데 다른 한 계정은 잘 나갔다 갑자기 좀 많이 줄었어요. 뭔가 계정에게 주는 노출 점수가 따로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상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 샵 자체의 점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올리고 내리는 방법을 좀 찾고 싶어요, 저도. JSK님,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고, 등록은 마켓별로 약 7, 800개 정도 되고, 25개 정도 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단가가 낮아서인지 수익이 5만원 밖에 안 되는데, 4, 5천 개 등록을 하게 돼도 수익이 100만원 이상 나올지 고민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하시고, 원본 상품이 7, 800개라고 하셨죠? 근데 이거 좀 기준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7, 800개를 올린 지 얼마나 되셨고, 25개 주문이 하루에 받으신 건지, 뭐 한 달 동안 받으신 건지도 모르시겠고, 수익 5만원도 당일 5만원인지 한 달 5만원인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것만 보고는 제가 수치가 뭐가 기준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공 아이템 스카우트를 매번 이용하냐고요? 켜놓고 해요, 그냥. 같이 켜놓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많으면 그냥 제 걸로 넣고 막힌다 싶으면은 그냥 보고 뭐 이런 식이에요. 대량 등록 사업자는 현재 3개입니다. 초보 시절에 하루 100개 가공하는데 얼마나 걸렸냐고요? 솔직히 집중하면 6시간인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6시간 동안 빡세게 집중하려면 10시간 정도는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잡으면 10시간 잡으시면 돼요. 그럼 하루 100개 가능합니다. 한 2000개 올린 다음에 추가로 몇백 개 올렸는데 추가로 몇백 개 올린 게 안 들어와요. 기다려 봐야죠. 몇백 개밖에 안 올렸잖아요. 몇천 개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개 올려야 하루 한 건이 평균인데 원래 안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너무 급하시지 않았으면 여기 모든 분들이 되게 급하신 것 같은데 제가 1만 개 전에는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사업 자체가 누적식 사업이에요. 누적식 사업. 그러니까 한 달만 보면은 되게 작아 보이는 어떤 결과들을 이게 누적 되면서 2년이 돼서 커지는 사업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40만 원 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 때려치겠죠. 한 달만, 한 달 죽어라 이랬는데 40만 원을 벌었으면 그 누가 일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 달에 40만 원씩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년이면은 1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딱 그 구조인데 초반에 40만 원 나오고 두 달째 됐을 때 80만 원, 막 세 달째 됐을 때 120만 원 이러면 이제 거기서 많이 좌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려하셔야 될 게 지금 여기서 자기 상품수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자기 인생의 첫 그 개수인 거잖아요. 3000개면 첫 3000개인 거고 2000개면 첫 2000개인데 저도 지금 와서 제가 이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가공한 거 보면은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그 기대값이 미래에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수준이 올라갑니다. 실력이 올라가고 똑같이 5천 개 했을 때 당연히 매출도 더 나와요. 이건 저도 직원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거고 대신에 분석은 해야 돼요.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안 나왔으면 뭐가 잘못됐을까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평균치를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평균조차 모르면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저는 시작했을 때 그게 제일 고통이었어요. 내가 뭐 대량등록 돈이 벌린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뭐 5천 개 올렸는데 매출이 400이에요. 근데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잘하는 거면 이대로면 되는 거고 못하는 거면은 뭔가를 개선해야 된다는 건데 그 통계 기준치조차 없으니까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준치를 드리는 거예요. 상품 한 개당 월 매출액이 1000원에서 1200원이 2업계 평균이니까 그거보다 미치시면 가공을 분석을 더 하시고 그거보다 위이면 양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5000개는 솔직히 연습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물론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두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평균 이하라면 왜 뭐가 부족해서 평균 이하로 나오는 건지 계속 찾아야 됩니다. 상세 페이지 내에서 대표 이미지 떠올릴 게 없으면 그냥 있는 거 쓰시나요? 똑같은 거라도 그냥 캡처합니다. 이미지 호스팅 주소라도 바꾸게 만들려고. 간결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50자를 거의 채우는 편인가요? 진짜 밀고 싶은 키워드 있으면 간결하게 하고 뭐 딱히 떠오르는 거 없으면 좀 채우는 편이에요. 비슷한 상품 50개씩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걸 키워드 다르게 해서 다 가공하시나요? 계속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싶으면 자릅니다. 50개는 저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카테고리 랜덤으로 5000개 정도 올렸는데 특정 카테고리만 주문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파야 되는 스토어일까요? 네, 그쪽으로 파봐야죠 일단은. 근데 그게 뭐 스토어의 영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마켓에서 그 카테고리가 잘 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그 카테고리가 지금 트래픽 대비 상품 수가 많이 없는 걸 수도 있고. 쿠팡에서 품절 때문에 주문 취소가 필요할 때 판매자 점수 하락이 없이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이거는 쿠팡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주문 처리 안 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할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구매자가 변심으로 취소를 했어도 제가 페널티를 먹었어요. 제가 주문 발주 넣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쿠팡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발주 처리할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오히려 제가 더 소비자한테 막 했었어요. 왜냐면, 아니, 이거 어차피 소비자에게 예의 있게 하나, 뭐 어떻게 하나, 어차피 얘네들은 나 페널티 줄 텐데, 굳이 잘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네이버나 옥션, 지마켓 이런 데는 내가 소비자를 이렇게 잘 구슬려가지고, 소비자가 먼저 주문 취소하게 유도하면은 내가 페널티를 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해보겠는데, 아니 어차피 뭐래도 페널티를 먹여버리는데 그냥 연락도 없이 그냥 품절 취소 해버렸어요. 그래서 쿠팡은
뭐 어차피 페널티 받을 텐데.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할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음, 제가 이번에 군대를 가는데 2년 뒤에도 이 사업에 들어와도 괜찮을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제가 주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게 왜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냐면은 대량 등록은 마켓 정책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게 차라리 사회의 어떤 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만약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요. 근데 대량 등록은 진짜 어떤 예를 들어 옥션에 어떤 그런 담당 팀장이 있겠죠. 그런 상품수 제한 상품수를 결정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 사업에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그래서 조금 그건 애매해요. 근데 솔직히 2년 정도는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마켓이 갑자기 뭐 롯데온 마냥 스마트 스토어도 2,000개로 줄여버리지 않는 이상 2년 정도로는 이 비즈니스 구제에 영향은 안 올 것 같아요. 한 10년이라면 몰라도. 1월에는 확연히 매출이 줄어드는 해인가요? 설날이 껴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근데 그렇다고 막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달도 아니에요. 대량목은 많이 떨어져 봐야 10% 정도입니다. 많이 떨어져 봐야 10%. 대신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얘기가 달라요. 워낙 매출이 적기 때문에 전달에 대량 주문 한번 터졌으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해준 소비자 유입 데이터는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제가 전자책에 써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전자책 구매 안 하셨으면은 그 통계 판매 분석 검색 채널 들어가서 보면은 볼 수 있어요. 아, 옵션 있는 상품은 ESM 2.0 등록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많이 피곤하긴 해요. 솔직히 2.0이. 전 분리 등록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상품 등록 개수가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을 개별로 등록하는 건 저는 진짜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처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등록 개수가 많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특히나요. 저는 그냥 옵션 없는 거를 애초에 제일 선호하고요. 옵션이 있으면 추천 옵션은 브이로그로 불러서 맞춥니다. 근데 옵션에 추가 금액이 있다? 그건 답이 없어요. 그냥 1.0으로 올립니다. 판매된 상품은 이셀러스 원문파를 따로 관리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플레이어토에서 지금까지 구매 내역 한 건이라도 있는 거 다 뽑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따로 관리할 필요 없어요. 그때그때 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제가 주문 관리 프로그램은 하나 정해서 쭉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도중에 바꿔버리면 예를 들어 뭐 샵마인 한 달 쓰고 풀토를 한 달, 아니 샵마인 1년 풀토 1년 쓰잖아요. 그러면은 2년치 데이터를 한 번에 못 뽑아요. 왜냐면 그 전에 있었던 데이터는 다른 솔루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또 따로 뽑아가지고 막 엑셀 막 합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 저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 쭉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멀파님, 대량 등록 사업 이후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도와주는 마케팅 회사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올인하진 않을 거고, 그냥 그거 준비하면서, 뭐, 제조 쪽이나 그런 소수위탁도 좀 해볼 생각이 있어요. 네, 계속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확장을 시켜볼 생각이에요. 아니, 상패는 주는 거 그대로 씁니다. 인터뷰요.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다시 공개 드릴 건데, 제가 2월 5일까지 인터뷰 대상자는 계속 받을 생각입니다. 지금 좀 10분 넘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10분 이하로 선정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할 거고,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매출이 좀 잘 나오셨던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원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 매출이 비슷한 대역이 있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그 인터뷰 콘텐츠를 기억했던 게 대량 등록에서의 셀러 매출별 심정을 좀 그려내고 싶었거든요. 이제 막 대량 등록 시작하는 사람, 이제 막 매출 10만원 넘긴 사람, 이제 막 매출 100만원 넘긴 사람들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고,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고, 전업이었는지 부업이었는지, 뭐 매출 1000만원을 넘었다고 치면은 1000만원 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싶은데, 매출 1000만원 넘으신 분들의 지원이 많이 지금 부족해요. 한 뭐 100만원 이하나 아니면 뭐 500만원 이하는 좀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1000만원 애초에 근데 걔 1000만원 넘으신 분들 많이 없어서 그렇겠죠 사실은. 그래서 1000만원 넘으시는 분들 중에 지원해 주시면은 선정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옥션은 3탈 되면 판매 중지되는데 다시 갈아엎게 하시는지. 3달 되면요. 3달 되면 판매 중지되는데 아니에요. 그거 연장하면 돼요. 판매 중지되는데 갈아엎을 필요 없죠. 근데 판매 기간을 연장하면 되죠. 그 연장할 수 있어요.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마진을 늘렸는데 저번 달보다 매출은 늘었는데 주문 건수는 늘었어요. 매달 주문 건수가 늘고는 있는데 이 부분 좋아야 돼. 그쵸,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마진은 늘렸는데 주문 건수는 늘었는데 매출이 줄 수가 있나요? 마진을 늘렸다는 건 가격을 올렸다는 건데 가격을 올렸으면은 주문 건수랑 매출이 같이 줄어야 되거든요. 대신에 순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고. 근데 주문 건수는 늘었는데 매출이 줄었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스스 말고 다른 마켓에 동일 상품을 등록하실 때 마켓별로 상품명이나 이미지를 차별화하기 위해 수정하시나요? 아니요, 저 그대로 해요, 그냥. 네이버 쇼핑에, 네이버에 어차피 본인 것끼리 묶였을 거예요, 아마. 잘 확인해 보세요. 이게 내 상품이 다른 셀러랑 묶인 건지 내 것끼리 묶인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대량 등록하신 이후에 시야가 많이 넓어졌을 텐데 동남아 사업하시면서 쇼피나 글로벌 셀링을 다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글로벌 셀러라는 거는 방향성을 진짜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외로 제품을 팔 때에는 코리아라는 이름을 붙이고 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 우리가 위탁을 할 때 그냥 뭐 마우스나 아니면 뭐 종이컵이나 아니면 그냥 플라스틱 통 같은 것도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을 태국으로 수출해서 팔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어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그런 제품은 굳이 한국에서 배송비를 많이 지불하면서 살 이유가 없어요. 태국 안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거 팔려고 한다 치더라도 가공 작업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량동의 사업 구조가 거기서 안 통하고 그러면 정석적인 마케팅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브랜딩도 안 돼 있는 거에 그런 돈을 태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해외 수출 제품은 무조건 브랜딩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 브랜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업을 펼치는 전략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입이나 위탁으로 글로벌 셀러로 흥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거는 정말 좀 손이 커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거라면은 누구나 아는 것들을 구매할 거예요. 듣보잡 제품을 인터넷에서 구매하진 않아요. 보통 자기들도 어디서 봤던 브랜드니까 그 브랜드 이름을 치는 건데 그러면은 거기 1페이지 리스트 뜨는 것 중에 가격이 제일 싼 게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1페이지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팔아도 마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게 진짜 어렵죠. 근데 대량 등록이 좋은 이유는
그런 진입장벽 없이 초보자가 나의 시간을 갈아넣은 노동력으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쉽진 않습니다. 가공을 1시간에 10개 정도 하셨다면은 마켓별 카테고리 작업 포함해서 10개인가요? 네, 포함이죠. 근데 그거 그러니까 저 이응시읒 이응님께서 지금 마카테를 다 만들고 하고 계시면은 10개 빡센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 카테고리 5,000개 만든 거를 전자책 구매자분들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없으면 솔직히 많이 걸릴 거예요, 아마.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카테고리 작업이 진짜 시간을 많이 뺐기 때문에. 매출 1,000만 원이면은 공급사 몇 개가 적당하냐고요? 1,000만 원 정도면은 한 2개에서 5개 사이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2개에서 5개? 생활용품 올릴 때 주문이 들어오면은 마진 20-30% 정도를 했을 때 워낙 단가가 적어서인지 수익이 500원 몇천 원 수준인데 이게 쌓여서 몇백이 나오는 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단가를 높이서 껴 넣어야 돼요. 그리고 단가 낮은 것도 대량 등록 주문이 옵니다. 그렇게 한 개씩만 팔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2,000개씩 주문이 들어온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 낮은 것도 함부로 무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땐 단가 높은 게 당연히 매출이 높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반반 섞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 사입은 안 해봤습니다, 아직. 3,700개에 200 나왔는데 카테고리가 자동차, 공구, 시즌 상품, 계절 상품, 가구, 건강용품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냥 무난한 거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시즌 상품이랑 계절 상품 저는 안 건드립니다, 잘. 재고 보유로 1만 개 꽉 채우는 괜찮냐고요? 좋죠. 가장 무난하고 가장 안정적이죠. 마카테 업데이트 해주실 때 이전 마카테에다 채워놨던 카테고리를 쉽게 하신 방법 있을까요? 브이로그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브이로그 했을 때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값이 불러와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이버 지식인에 그 내용 그대로 올리시면은 함수를 만들어서 줍니다, 아예. 제가 엑셀에서 해결했던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막힐 때마다 요즘 같은 세상이 어딨어요. 그냥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파일 2개 올린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수까지 만들어서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해본 거면은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남의 마카테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안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출 가장 많이 나온 도매처의 매출 비중이요? 20% 되나 싶어요. 20%? 단가 높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단가 높고 재고 관리까지 잘해야 좋은 거죠. 이밍스토리님, 재고 보유가 중견보다 매출이 비교적 작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대량 등록은요, 진짜 계속 늘 말씀드리지만 다음 달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매출이 1년 동안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재고 보유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견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품절이 안 나야 되고 CS가 잘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단순히 이번 달 매출만 비교해가지고 한쪽이 더 우세하다고 말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마켓마다 공급사별로 반품이 설정해야 되나요? 재고 보유면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중개형이면 그냥 자기 주소 넣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한 달 됐는데 제품 150개 올리고 오늘까지 매출 200 정도, 광고비 빼면 20만 원 남는데 150개 매출 200이요? 처음 보는 수치네요. 잘하는 거죠. 대량 등록으로 하셨으면은 제가 묻고 싶네요. 어떻게 하신 건지. 보통은 1500개 정도 해야 매출 200이 나오거든요. 근데 광고를 쓰셨다고 하시니까 광고를 빼면 순이익이 10%인 건데 그래도 나쁘지 않죠. 리스트를 올려놨을 때는 그냥 제가 해결하거나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리스트리 유튜브 보거나 그렇게 합니다. 저 답답해요. 왜냐면 리스트리가 이셀러스만큼 막 상담 그게 잘 돼 있진 않아요, 사실. 네, 그러면 일단은 주문 아니 그 질문 답변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션, 그러니까 가공과 무가공, 그리고 뭐 반자동, 정밀 가공, 이것들의 어떤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어떤 차별점, 그리고 제가 왜 지금 방식에 정착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가공과 가공, 그리고 이 사이에 뭐 여러 단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10시 1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요. 10시 10분에 무가공과 가공이라는 주제로 한번 한 30분 정도 세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세션은 대량 등록에서 흔히 말하는 가공이라는 작업 있죠. 그걸 도대체 왜 하는 건지, 그리고 그럼 무가공은 뭐고 가공은 뭔지, 가공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건지, 그 중간점과 그리고 제가 지금 가공을 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좀 개념적인 설명을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대량 등록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대량 등록은 크게 이제 무가공과 가공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무가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도매처의 상품 데이터를 그대로 마켓에 올려서 수익을 내는 형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가능은 합니다. 도매처의 상품을 막 몇만 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마켓에 올리면은 팔려요. 팔리기는 팔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솔직히 쉽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며칠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돈이 벌리는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한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단기간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큰 돈이 못 됩니다. 그래서 무가공으로 올리면 매출이 벌리냐라고 물어보면은 예스예요. 매출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수익을 낼 만한, 우리가 사업을 영위해서 돈을 벌어갈 만큼의 돈은 벌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그걸 가능하려면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무가공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일단 사업자를 많이 내야 해요. 왜 많이 내야 되냐면은 당연한 거예요. 무가공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추가적으로 가공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부가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똑같은 1만 개를 올려도 매출액이 훨씬 떨어집니다. 훨씬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자를 더 많이 내서 더 많은 개수를 올려야만 그 매출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마켓이 계속 상품 최대 등록 개수를 조여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 무가공이 언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했었냐면은 과거에 쿠팡이 상품 등록 개수가 무한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이 안 가겠지만은 이게 불과 2021년 여름이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쿠팡에는 지금처럼 1만 개가 아니라 수십만 개를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쿠팡에 막 상품 70만 개 올려가지고 매출 1000만 원 찍고 그런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거의 다 망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해요?
쿠팡이 더 이상 1단계 위로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오로지 개수만으로 커버쳐서 올렸던 매출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빵원이 되진 않겠죠. 근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을 벌어먹고 살 정도의 수준이 무가공으로는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가공은 필수적으로 프로그램을 정말 잘 써야 합니다. 왜냐면 무가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공 작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만 개, 수십만 개 데이터를 계속 가져온 다음에 올리고, 뭐 안 팔린 거 내리고, 다시 가져와서 올리고, 이 작업을 계속 해줘야 돼요. 왜냐면 무가공 말 그대로 가공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상품을 올려가지고 물건이 팔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절대로 꾸준히 팔리진 못해요. 왜냐? 상품도 똑같고 가격 빼고 모든 게 똑같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무가공 업자가 나보다 더 싸게 올려버리면 그 사람이 1순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팔렸다는 거는 정말 단기적으로 그게 노출 점수를 받아서 팔린 거기 때문에 내가 계속 무가공으로 수익을 꾸준히 내려면은 계속 새로운 상품을 가져와가지고 계속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무가공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무가공은 되게 뭔가 편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돈 벌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의외로 손이 훨씬 많이 갑니다, 무가공이. 그러면은 이에 대비해서 가공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공이란 건 뭐냐면 한마디로 도매처에서 받은 상품 데이터를 수정하여 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많이 갈립니다. 왜냐면 무가공은 대부분 비슷해요. 말 그대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솔루션 이용법이나 어떤 솔루션을 쓰냐 이 정도가 다른 느낌이라면은 가공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공할 것인가 진짜 많이 나뉘어요. 그래서 가공도 같은 가공이 아니다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중간점이 어딘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공 안에서도 예를 들어 뭐 초벌 가공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상품명만 대충 빠르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랜 생각을 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거의 뭐 1시간에 뭐 50개 수준으로 이걸 바꿔냅니다. 상품명 빠르게 쭉쭉쭉쭉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초벌 가공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적당히 가공을 할 수도 있겠죠. 뭐 1시간에 뭐 한 20개 정도나, 아니 20개 한 30개 정도? 할 수 있는 속도. 앞에 초벌은 좀 더 할 수 있겠네요. 100개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적당히 가공 때는 뭐 이미지도 바꿔준다는 작업이 추가될 수도 있죠. 대신에 아직도 상품명 가공할 때는 아이템스 카트에서 가져온 것들을 그냥 랜덤으로 배치를 시켜버린다든지 그 정도의 가공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가공을 많이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밀 가공이라고 대충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기준점으로 삼는 거는 1시간에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1시간에 10개에서 15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밀 가공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방식대로 가공을 하면 저 정도 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공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매출이 같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매출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같이 똑같이 1만 개를 올렸을 때 매출이 올라가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오른쪽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밀 가공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정밀 가공 방식이 초벌 가공보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대량 등록 어쨌든 등록 수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올리는 것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벌 가공만 하고도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정밀 가공으로 최대한 정밀하게 해가지고 매출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정밀 가공을 선택했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많이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왜냐면 초벌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가 더 옳은 방법이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정밀 가공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상품 한 개당 월 매출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무가공이 아직 화랑일 때부터 했던 생각입니다. 왜냐면 언젠가는 마켓들이 조금씩 어떤 등록 개수 제한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조여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당시에도 조금씩 조여오고 있었고, 그러면 어차피 대량 등록을 할 거라면은 내가 똑같은 매출 3천만 원이어도 그거를 상품 5만 개로 3천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한 1만 개나 2만 개 정도로 3천만 원을 찍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시간에 투자될 거라면은 상품 한 개당 월 매출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마켓 입장에서 예뻐 보일 수 있는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대한 적은 사업자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까 무가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가공, 그 다음에 뭐 초벌 가공, 뭐 적당히 가공하기, 뭐 정밀 가공,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품 한 개당 월 매출액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개수 대비 매출이 많이 나오는 대신에 또 가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가 더 좋은 건지는 모르는 상태지만은 저는 어차피 똑같을 바에는 적은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똑같이 매출을 5천만 원 내는데 사업자를 7개씩 운영해서 매출을 5천만 원 내는 것보다 사업자를 한 2개 정도만 내서 매출 5천만 원을 내는 게 관리상의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봤거든요. 그게 복잡하지도 않고 통신범매업 신고나 이런 것도 더 적게 할 수 있고, 그러려면은 정밀 가공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또 정밀 가공 선택했던 이유는 꾸준한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정밀 가공으로 갈수록 매출이 조금 더 유지가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무가공은 반짝했다가 매출이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애초에 어떤 일시적인 우연과 그런 시간 차이, 뭐 그런 것들로 인해 매출이 확 뛰었다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무가공을 또 시작해가지고 더 낮은 가격으로 올려버리면 이게 다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데이터를 찾아서 넣어주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정밀 가공은 애초에 가공할 때부터 상품명과 이미지 카테고리를 엄청 연구를 많이 하고 분석해서 넣기 때문에 그런 상품 몇만 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매출을 내줍니다. 정밀 가공을 했는데 매출이 내려가는 경우는 그 상품들이 단종돼서 없어졌을 때밖에 없어요. 상품 수가 그대로면은 어지간해서는 매출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솔직히 좀 제 개인적인 이유인데, 그래도 온라인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최대한 많은 분석과 부가가치를 만드는 쪽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대량 등록이라는 게 뭐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대량 등록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은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그만두는 날이 오더라도 내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밀 가공 쪽을 택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과 분석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정밀 가공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미지 상품명 카테고리를 바꾼다고 무조건 정밀 가공인 것도 아니에요. 결국 정밀 가공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별도의 마케팅 없이 상품명, 이미지, 카테고리 혹은 그 이상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들만 바꿔서 매출을 많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이미지 가공을 했던 게 아니에요. 맨 처음 안 했었다가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고 나서 이미지 가공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카테고리 도중에 이거를 마이 카테고리가 없었던 시절에 카테고리 가공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색어나 태그 이런 것도 언젠가는 제가 가공에 추가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한 2년 정도 이 업을 해오면서 이미지와 상품명과 카테고리 정도를 바꿔서 올려주는 게 시간 대비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분석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상품명을 몇 바이트 정도로 지어야 되고 50바이트든 몇 바이트든 그게 최적이라면은 그 안에서 키워드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카테고리가 달라졌을 때 얼마나 매출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제가 온라인 이 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스킬들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록 제가 위탁을 하든 사입을 하든 제조를 하든 그런 분석력들이 언젠가 분명히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밀 가공을 선택하기로 했고 지금 이 방향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정밀 가공이 아니고 이쪽 방식인데도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출을 더 잘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 방식을 선택할지는 자유입니다. 아예 무가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초벌 가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나는 나만의 중간점을 찾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 가공을 더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검색어 태그 안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누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는 태그 검색어 다 정확히 넣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해보시면 돼요. 해보신 다음에 그게 제가 지금 이미지, 상품명, 카테고리 이 세 개만 바꾸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는 지금 기준이 낫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뿐이에요.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밀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같은 상품 개수 대비 매출액이 더 높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개수를 만들어내는 속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초초 정밀 가공을 가가지고 1시간에 3, 4개를 가공을 하면은 매출이 진짜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1시간에 30개를 하는데 내가 막 울트라 초정밀 가공을 해서 1시간에 3개밖에 가공을 못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매출이 10배는 나와야 쌤쌤인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기준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1시간에 20개를 가공한다는데 나는 5개밖에 못하겠다, 내 방식으로는. 그러면 매출이 4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 4배가 안 나오고 막 2배, 1.5배밖에 안 나온다? 그럼 내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정밀성을 포기하고 양을 늘리는 게 맞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질과 양이냐의 결국 문제인데 기준점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요. 질을 무조건 올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양으로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질과 양의 균형점을 어디로 두는가거든요. 그래서 저 멀티파이프가 잡았던 균형점은 이미지, 상품명, 카테고리를 직접 다 가공을 하고 이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올린다가 제가 생각했던 균형점인 거예요. 그리고 저 올린다라는 거는 이미지를 어떻게 쓰는 게 매출이 더 높이 나오는지, 상품명도 몇 바이트로 쓰는 게 좋고 어떤 상품명과 키워드를 쓰는 게 가장 매출이 잘 나오고, 이것들을 계속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전자책이나 강의를 듣고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다른 형태들이 벌써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 방식을 기준으로 따라 하셨다가 이거는 몰파님 방식보다 내가 해본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방식을 따르시면 돼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저도 좀 토론을 많이 해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저도 몸이 하나다 보니까 제가 실험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저도 태그도 넣었다 빼보고 싶고 할인율도 넣었다 빼보고 싶고 해보신 게 정말 많은데 저도 몸이 하나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말이 100% 맞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 방식대로 하면은 저 정도는 옵니다. 근데 저 이상으로 더 가시는 게 당연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스스로 분석하고 알아냈던 내용들을 계속 적용을 시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하자면은 대량 등록에는 무가공에서 가공으로 가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무가공 말 그대로 도매처의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올리는 거고, 가공을 한다는 거는 무가공으로 하면 잘 안 팔리니까 그것들을 잘 팔리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추가적인 작업이라는 거는 가장 베이스로 상품명을 바꾸는 거고, 좀 더 추가적으로 가면 이미지를 바꾸는 거고, 더 추가적으로 하면 카테고리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태그 검색어 혹은 뭐 요약 정보
확장 등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기입해주는 게 가장 초정밀 가공이 되겠죠. 근데 어디가 매출의 최적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밀 가공으로 갈수록 퀄리티는 높아지지만 양이 무조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려면은. 그러면은 한마디로 결국 그런 거예요. 박리담회로 갈 것이냐 고가 전략으로 갈 것이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도 현대차보다 매출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조건 정밀하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대량 등록이라는 사업을 해나가면서 꾸준히 해 나가셔야 될 작업이에요. 나의 균형점을 어디다 둘 것인가, 그 양과 질 사이에서 나만의 균형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아마 숙제가 될 겁니다. 저도 아직 찾아가고 있어요. 저도 마켓 정책도 계속 바뀌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 방식을 수정할 의향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공이라는 작업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균형점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세션은 한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아까처럼 다시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가공하는 지인과 투입시간 O, 투입시간 N, 가공개수 N, 사업자 운영기간에서 매출과 투입노력 비교하면 얼추 효율이 나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최적점인지는. 뭔가 계속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늘 생각은 해요. 이 양과 질 조화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컨설팅 해드릴 때 그냥 통계를 낸 다음에 질이 높아 보이면 양을 늘리라고 하고, 양이 많은데 질이 떨어져 보면 질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 방법 위주로 알려드려요. 그래서 멀파님, 사이트도 조금 꾸미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전혀 안 꾸며요. 전혀 안 꾸밉니다. 아예 손대본 적도 없어요. 일단 애초에 컨셉 자체가 종합물이기 때문에 뭔가 딱 어떤 특정 컨셉으로 꾸미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브랜드 스토어나 본인 상품을 파는 곳이라면 그걸 당연히 해야겠지만 저희 같은 대량 등록 업자가 그걸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입으신 옷이요? 이거 그냥 아디다스 반팔입니다. 아이템 스커트에서 키워드 잡을 때 혹시 메인 키워드 제외하고 서브 키워드는 좀 아주점? 아니요, 그거 안 믿습니다. 조음 아주점 그런 거 쳐다도 안 봐요. 거기서 좋다고 좋은 거면은 가공이 정말 쉬웠겠죠? 피로커머스 가공 중인데 단품으로 되어 있던데 색상과 사이즈로 옵션을 넣어야 되는 거야. 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럼 상품 수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 귀찮음을 감수하실 수 있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매처 3일말은 어떤가요? 언급이 잘. 네, 저는 근데 사실 유튜브에서는 어떤 특정 도매처에 대한 언급은 거의 피하는 편이에요. 저의 그냥 말 한마디가 그분의 어떤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썼을 때 정말 좋았던 도매체들도, 그러니까 좋았던 도매체조차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언급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만나거나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은 그런 건 좀 프리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온라인에서는 좀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조금.
키워드 잡는 노하우요. 노하우는 끝도 없죠, 정말로. 저도 아직까지도 새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업 잘하는 노하우 이렇게 물어봐 답이 없는 것처럼, 축구 잘하는 사람한테 축구 잘하는 노하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답변이 심플하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딱 가공 잘하는 노하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키워드 잡는 노하우 물어보시면 그냥 데이터를 많이 보고 분석하고 감을 잡는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가장 정답에 가깝긴 합니다. 제가 해왔던 방식이 그래요. 제가 매출을 올려왔던 방식, 가공의 퀄리티를 올려왔던 방식이 그렇습니다. 등록 개수로 최종 매출을 예상하거나 목표로 두는 게 맞는 건가요? 젠트 같은 경우는 단가가 100원 1000원 단위인데 젠트 3000개 올렸다가 매출 400만 나온, 젠트 3000개 올려서 매출 800 나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단가가 낮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몇천 개씩 몇백 개씩 사가는 사람 꽤 많습니다. 한 개 팔릴 땐 당연히 단가가 적어서 손해보는 느낌이 나겠죠. 근데 대량 주문이 꽤 많이 터져요, 생각보다. 모든 사람이 한 개씩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팔려면 옵션을 추가해서 단품을 옵션,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요. 단가 높은 제품들 1.7배 이상 괜찮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뭐 그렇게 높은 마진율은 아니어서. 대신에 단가가 높으면 조금 더 가격을 낮추는 게 현명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 카테고리 내 평균 가격대를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열심히 가공한 동일한 자료를 상품명 순서 변경, 이미지 수정 등 2차 가공하여 새로운 사업자 통해 또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시간을 하늘로 갖다 버리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게 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지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셔도 라이브 끝나고 곰곰이 한 20분 정도 생각해보면은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판매된 거 수정, 내 솔직히 많이 안 해요. 진짜 리뷰 30개 이상 달릴 만큼 잘 팔린 거 아니면 잘 안 건드립니다, 사실. 그냥 태그 좀 넣어주고 확장 정보 좀 정확히 넣어주는 정도? 그게 다예요, 진짜로. 왜냐면 대량 드론 자체가 특정 상품 몇 개가 매출을 끌어가는 형태가 절대 아니에요. 잘 팔린다는 기준조차도 4, 5개인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저도 막 몇천 개씩 팔린 제품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주문 건수로 치면 몇백 건 정도? 근데 그런 거는 정말 1만 개에 3개 정도 나올까 말까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은 5개 이하로 팔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건드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건드리진 않습니다. 새 도매처 발굴하고 새 상품 가공하는 거에 더 열중을 두는 편이에요. 처음에 직원 뽑을 때 사무실 구했냐고요? 그냥 소사무실 이용했어요. 소사무실. 뭐 사무실 임대료를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저렴하게 임대해서 썼습니다. 요즘 몇 시간 정도 일하냐고요? 하루 10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대량 근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유튜브도 하고 뭐 해외 사업도 하고 뭐 최근에는 뭐 인터뷰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대량 근무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순수 업무 시간으로만 보면은 10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일은 하루에. 주말 같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뭐
그때그때 알아서 쉬고 놀러 다니기는 해요. 근데 뭐 주말이라고 쉬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날짜 봐서, 그냥 제 컨디션 봐서 조절합니다. 운동이요? 운동은, 근데 대량으로 하시면 운동하셔야 돼요. 이게 앉아서 오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체력이 없으면 솔직히 버티기가 힘듭니다. 저도 운동을 오래 했으니까 좀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운동은 주 5회에서 6회 정도 하고, 분할은 좀 많이 바뀌어요. 저도 웨이트 7년 정도 했는데, 막, 처음에는 3분할로 한 2년 했다가, 4분할로 한 3년 했다가, 뭐 2분할로 한 6개월 했다가, 요즘은 다시 4분할로 돌아왔어요.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은 어지간하면 다 지우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묶여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모델명은 묶일 수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모델명은 진짜 무조건 지우는 편이고, 브랜드나 제조사는 좀 애매해요. 근데 그게 아셔야 될 게, 제조사 이런 거 넣으시면은 쿠팡 상품명 앞에 붙습니다, 그거. 그래서 무슨 협력사 이렇게는 잘 안 내려고 해요. 상호명도 절대 안 내요. 상호명 의미가 없어요. 누가 우리 상호명 보고 검색을 하겠어요, 솔직히. 2,000개 올렸는데 월 순수익 30만 원이요. 살짝 부족해요, 살짝.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그 2,000개를 언제 올렸는지가 중요해요. 왜냐면 2,000개를 1월 15일에 올렸으면은 사실 1월 달에는 보름밖에 안 팔린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000개를 올린 다음에 한 달 매출이 한 달 순수익이 30인 거면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면 마진율을 20%로 잡았을 때 순수익이 30이었으면 매출이 150 정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2,000개면은 그래도 한 200에서 300 정도 나와주는 게 좋아요. 매출의 기준으로.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본인이 인생에서 처음 올린 2,000개라는 걸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 수치는. 공급사요, 구글링으로 다 합니다, 구글링으로. 떡국님, 옛날에 시간표 보면 오전에 서점가 있으시던데 매일 서점가 책 읽으셨냐고요? 요즘에는 밤에 읽기는 해요. 근데 맨날 읽진 않고 책은 매번 읽어요. 요즘에는 그 유튜브 관련된 책 읽고 있고, 경제, 투자 쪽 책 많이 읽고, 심리학 책도 읽고, 그냥 자기계발서도 읽고, 그냥 다 읽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한쪽 계열의 책만 너무 읽는 것도 안 좋다고 보는 편이어서, 또 한쪽 계열 책 계속 읽다 보면 질리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책들이 돌고 도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읽습니다. 그 유튜브 많이 봐요, 솔직히 유튜브도. 사무실은 뭐 여러 지역에 냈어요. 왜냐면 사업자가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도 내고 수도권에도 내고 그랬습니다. 라이프 뮤직님, 예전에 비해 상품 수 대비 매출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멀팀도 그러신가요? 이거 저도 요즘 고민 중이에요. 이게 왜냐면 제가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저는 이제 직원이 가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공을 멈춘 지가 좀 됐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대신에 연구와 분석은 진짜 많이 했는데 직접 가공하진 않다 보니까 조금 통계를 보기가 애매해요. 근데 아직도 잘하시는 분들은 뭐 상품에다 월 매출액이 2,000원씩 나오고 그러니까, 이 통계는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저것도 라이프 뮤직님이 주신 질문이 나름 중요한 질문이긴 하거든요. 내가 똑같이 가공을 이 사업을 오래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5,000개씩 올렸으면 매출이 얼마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5,000개 올리면 매출 그만큼이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어서, 예전에는 상품 7,000개 2,000이 근데 그건 좀 많은데요. 제가 매출 2천만원 찍었을 때가 그래도 상품이 1만 개는 넘었던 것 같은데, 혹시 라이프 뮤직님 지금은 얼마나 나오시나요? 그 상품이랑 매출이 옛날엔 7,000개에 2,000이었는데 지금은 몇 개에 얼마신 거예요? 롯데온은 힘들어요. 애초에 저희를 안 받겠다는 티를 대놓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떨어졌네요.
7,000개에 2,000이었는데 14,000개 매출이 1천만원. 저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케이스네요. 상품 수가 2배인데 매출이 반타작이 났다는 게, 혹시 라이프 뮤직은 그거 관련해서 분석해본 거 뭐 있으세요? 혹시 개인적으로? 그 정도면 가만히 있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가령 기존에 올렸던 7,000개에서 뭐 대량 주문이 한꺼번에 터졌다던가, 아니면 사업자도 몇 개로 쓰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왜냐면 저렇게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7,000개에서 2,000이었는데 14,000개에서 1,000으로 떨어진 경우는 저도 본 적이 없는 케이스라, 보통 개수 대비해서 무조건 늘거든요. 파워 이코노미님, 무작정 끌고 도매체 상품을 가져오는 게 나을까요? 시즌성을 올리는 게. 저는 대량 등록, 그러니까 제 방식의 대량 등록이랑 시즌성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큰 거는 쿠팡 매출 타격이 커요. 쿠팡이요. 저는 아직은 쿠팡이 매출 전체 2위이기는 한데, 아, 그럼 라이프 뮤직님은 아이템 위너 묶인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든 마켓이 동일하게 떨어져가지고 그랬으면 저도 좀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쿠팡 매출이 반타작 나가지고 매출이 이렇게 줄어든 거면은, 그거는 어떤 뭐 경쟁자가 많아졌거나 대량 등록 뭐 그런 제한 정책이 아니라 그냥 쿠팡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그쵸, 묶였을 것 같아요. 제가 딱 봐도, 생각을 해봐도. 이미지 가공을 안 하셨었거나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싹 다 내리거나 다시 올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쿠팡에서 잘 안 묶이거든요, 사실.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려보세요. 지금 몇 분 정도 들어가 계신 건가요? 14분 정도 남았는데. 현진, 아유, 감사드립니다. 꼭 화이팅해서 꾸준히 나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113명이요? 오,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100분이면은 엄청 큰 숫자죠. 제가 100명 앞에서 말해볼 기회가 또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기준으로. 이게 온라인에서 적게 보이는 거지, 강당으로 생각한다면은 진짜 큰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중급자반이요. 계획은 항상 있어요. 진성태님이시네요. 모으는 게 첫 번째 문제일 것 같고, 저는 근데 만약에 중급자반을 운영을 한다면은 미션을 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중급자반을 만들어서 8명이 모였으면은 각자 하나씩 데이터를 알아오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자기는 할인율이 궁금하다. 그럼 그 사람은 한 달 동안 할인율 실험을 해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무배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각자 실험을 해보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저도 몸이 하나다 보니까 이런 해보고 싶은 실험은 너무 많은데 저 혼자 그걸 다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중급자분들끼리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안 열었습니다, 중급자분. 상품 내렸다가 올리는 주기요? 보통 1년 정도요. 1년 정도. 크롤링은 도매처 상품 대장 받을 때만 쓰는 거고, 가공하고 이런 건 직접 해야죠. 구매 건수나 후기 없으시지 않냐고요?
구매 건수나 후기가 많이 쌓인 것들은 제외하고 내리고 올리면 되는 거죠. 다 내린다고는 안 했어요. 잘 팔린 것들은 남기고 지우고 올리면 되죠. 내렸다 올려야 되는 이유는 뭐 최신성 문제도 있을 거고, 아직 이 사업을 1년 이상 안 해보셨을 텐데 1년 이상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 도매추 데이터들이 막 상세 페이지 다 바뀌어 있고 막 가격 다 바뀌어 있고, 그거를 물론 정보 수정에서도 바꿀 수 있긴 해요. 근데 하시다 보면은 차라리 내렸다 올리는 게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보통. 천 개 올렸는데 99개가 묶였어요. 이거는 시간을 봐야 돼요. 1000개 올리고 얼마나 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1년 가까이 됐는데 99밖에 안 묶였으면 잘 된 건데, 하루 만에 99개 묶였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10% 비율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저게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 있을까봐 그런 거거든요. 이밍스토리님, 맞아요. 그 양과 질의 균형을 어디로 해야 될지가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퀄리티를 어디까지 높여야 될지. 왜냐면 이게 수량 자체도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왜냐면 매출 억대로 찍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퀄리티 많이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무조건 퀄리티를 높이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묶인다는 거는 쿠팡이 우리가 가공을 힘들게 해서 올린 상품을 그 상품의 이미지를 스캔하거나 모델명을 읽어가지고 무가공 업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올린 상품으로 같이 가격 비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공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묶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브랜드 모델명 제조사가 어지간한 공란으로 합니다. 떡국님, 그렇죠. 같은 상품을 다시 올리는 건데 도매처 대장을 다시 받아서 가격이랑 상세 페이지를 업데이트 시키면 되죠. 브이룩업 시키면 되잖아요. 브이룩업. 아니죠. 한 상품이면 유료나 무료 한 가지로만 올리죠. 올린 지 1년 된 상품들은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냅두셔도 되는데 뭔가 그 도매처의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싶으면 조치를 취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잘 되고 있으면 냅둬요. 그 도매처가 뭐 크게 상세 페이지를 바꾸지도 않았고 가격 변동을 크게 시키지도 않았다. 그러면은 굳이 순환시키지는 않습니다. 아이템 위너 안 묶인 것은 좋은 거, 아이템 위너 아닌 것,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이템 위너가 아닌 것이 묶인 거예요. 맞아요. 내가 아이템 위너로 떠야 돼요. 내가 아이템 위너가 아니라고 뜨는 거는 나 말고 나랑 똑같은 상품을 더 싸게 팔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쿠팡이 찾아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템 위너로 떠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최저가 확률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반대로 알고 있는 분들 꽤 많아요. 저도 처음에 좀 헷갈렸거든요. 왜냐면 아이템 위너가 안 좋다는 생각만 들고 있으니까 내가 아이템 위너다 그러면 안 좋게 느껴지고 아이템 위너가 아니다 하면 좋게 느끼잖아요. 근데 아이템 위너가 아닌 게 묶인 거예요. 상세 페이지는 업체 제공하는 이미지 주소를 사용하면 업체가 주소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대로 변경돼서 따라가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네, 맞아요. 근데 저렇게 안 하는 도매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매처가 해당 이미지 주소를 유지하면서 내용 사진만 교체하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관이 없는데 모든 도매처가 안타깝게 다 그러진 않습니다. 갈아 없는 도매처들도 있어요.
맞아요.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상패가 생각보다 되게 자주 바뀌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유독 자주 바뀌더라고요, 건기식은. 아, 제가 몇 번 답변 드렸어요. 저는 지운다고요. 브랜드 제조사 모델명. 좋을까요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웁니다. 그냥 괜히 넣었다가 묶일 것 같은데 그걸 넣는다고 해서 엄청난 가점을 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항상 현재 시점 기준입니다. 이게 아마 언젠가는 자꾸 마켓이 그런 요약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라고 하는 날들이 올 거예요, 점점. 이제 그것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지가 문제인데 아마 조금씩 조여 올 겁니다. 라이프 뮤직님, 일하다가 번아웃 오거나 그런 적이요? 번아웃. 번아웃까진 모르겠는데 그냥 유독 일하기 싫은 날이 있기는 해요. 특히 가공할 땐 더 심했어요. 요즘에는 여러 일들을 건드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덜한 편인데 진짜 앉아서 가공만 했던 날들은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그냥 했어요. 왜냐면 그 일하기 싫은 기분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거든요. 다음날 되면 회복되는 경우 있고 자다가 일어나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일하기 싫었어도 이 일을 했던 날의 결과는 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솔직히 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글을 쓴다, 그림을 그린다, 음악을 한다, 이런 예술 계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잠깐의 10분이 한 달보다 효과가 클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흔히 영감이 떠오른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과물에 영향을 주진 않더라고요. 그냥 하기 싫을 뿐이지.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계속. 식품 건기식 다 해봤어요. 최고다님, ESM 이미지 호스팅 5기가 다 사용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10기가예요. 옥션 5기가, 지마켓 5기가입니다. (11번가) 제외하고 각 마켓에 오래된 상품 가리할 때 전체 올려져 있는 상품 한꺼번에 아니에요. 도매처별로예요. 도매처별로. 대량 등록 유튜브 외에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대량 등록 말고 특정 상품 거금도 하시나요? 일단 대량 등록 사업 자체 운영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쓰고요. 당연히 유튜브나 교육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해외 수출 사업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이미 해외 기업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마케팅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대로 잘 안 돼가지고 머리가 좀 아픈데 궁극적으로는 해외 쪽으로 사업을 크게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인맥이나 이런 게 많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대량 등록은 제가 했던 만큼 나와줬는데 이쪽은 제가 했던 만큼 안 나옵니다, 잘. 근데 언젠가는 빵 터질 거라는 기대를 안고 하는 거예요. 대량 등록은 빵 터질 일이 없기 때문에. 품단종시 상품명은 재활용하시나요? 아니요, 안 합니다.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 아닐 텐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밍스토리님, 멀파님이 보신 멀파님 수강생 중에 가장 오래되고 매출이 높은 분은 어느 정도 경력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저에게 연락을 안 주시기 때문에 그냥 봤던 분들 중에는 3, 4천 되신 분들이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있겠죠, 다른 높으신 분들도. 근데 그분들이 뭐 매번 저에게 보고를 하지는 않으시니까. 무가공으로 7만 개 정도를 올리면 매출이 얼마나, 무가공은 제가 예측이 안 돼요. 무가공은 제가 진짜 예측이 안 됩니다. 제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가공은 가공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몇 개를 올렸을 때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온다는 가공 기준인 거지, 무가공은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진짜 큽니다. 네, 일단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10시 59분이 됐고, 오늘도 이제 11시까지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션도 오늘 같이 준비를 해봤고, 라이브는 아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연구와 분석을 많이 해야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되려면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다만 같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인터뷰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으신 분들의 지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매출 1,000만 원이 넘으신 분들 중에서 인터뷰 참여 의사가 있으시면은 뭐 마스크 쓰고 나오셔도 충분히 괜찮으시니까 지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성찬님이 말씀해 주셨던 중급자반은 솔직히 하루라도 빨리 만들고 싶어요. 근데 중급자의 기준을 제가 매출 1,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당장 모집했을 때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어가지고 아직은 좀 결정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 지원자도 1,000만 원 이상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괜히 지금 애매하게 중급자반을 만들면 성과도 미비하고 좀 괜히 다른 방이랑 이렇게 분란만 있을 거란 생각이 좀 있거든요. 확실하게 인원이 모이고 성과가 공유되고 그래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조금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은 이제 1월이 얼마 안 남았죠. 2월에도 겨울이 가기 전까지는 많이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겨울 때가 가공이 제일 잘 됐거든요. 그래서 겨울 때 가공 많이 해두시고 봄 왔을 때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앞으로 벚꽃이 피기 전에 한 7, 8천 개 정도 가공하는 거를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시 다음 라이브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다시 나중에 한 1, 2주일 안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